갱생보호자 연령에 따른 주거지원 사업의 실태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경기대학교 이수정 연구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출소자의 연령에 따른 갱생보호자 연령에 따른 주거지원 사업의 실태와 발전 방향 발표를 맡게 된 경기대학교 번제심리학과 석사과정 이수정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서는 갱생보호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 주거지원은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무주택 보호 대상자에게 임차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하고 가정회복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함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이고 자립을 위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자립 의지가 있고 가족에 대한 부양 책임이 있는 세대주가 대상이 됩니다. LH 공사 임차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해주고 최대 10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2년씩 사회 연장이 가능하고 2년의 계약 만료 시마다 연장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2020년 3월 기사에 따르면 주거지원에 참여한 출소자의 재범률은 3%로 미참가자보다 8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0가구 중에 6가구가 자립에 성공하였고 공단 자립지원 프로그램 조사에서 만족도가 97%로 타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주거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지만 그에 비해 연구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국내 갱생보호 대상자 주거지원에 대한 양적인 연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거지원을 받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주된 이슈를 보호상담 데이터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갱생보호 대상자 연령별로 주된 이슈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연령별 상담시간 흐름에 따라 이슈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앞서 발표한 김정현 선생님과 현무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동일한 방식의 텍스트 마이닝으로 진행되므로 이 부분을 생략하고 연구 결과를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는 2011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수집된 보호상담 자료입니다. 원 데이터는 2,352명이지만 상담 한 번과 상담의 내용이 10글자 미만, 또 10대는 3명이어서 이를 제외하고 실 데이터는 2,34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상담 건수는 총 75,302건입니다. 연구 결과는 상담 건수를 기준으로 제시됐는데요. 한 사람이 여러 번의 상담을 받아서 상담의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담 건수를 기준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연구 분석에 있어 연령을 각각 20대, 30대, 40대 등으로 보았는데 이슈되는 내용이 유사해서 다음과 같이 20대, 30대를 청년층, 40대, 50대를 중장년층, 60대 이상을 노년층으로 보고 분석했습니다. 그 뒤에 분석도 연령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범죄 유형은 대검찰청 분류 기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강력범죄 흉악으로 살인, 강도, 방화, 그리고 폭행이 있는데 이 폭행의 경우는 수가 작아서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강력범죄도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재산범죄는 절도, 횡령, 사기가 있고 성범죄는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이 있습니다. 각각의 연령층에서 재산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재범 횟수에 있어서는 각 연령층에서 모두 초범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대상자 특징을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연령층을 분석하기에 앞서 주거지원을 받는 갱생보호 대상자의 카테고리별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유형에서 임대료가 1순위로 나와서 다른 하위 유형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 임대료를 제외한 데이터를 제시하였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았을 때 큰 차이는 없었고 재산범죄에 있어 체납이 이슈가 되는 빈도가 높았습니다. 이 예시 문장으로 추출된 것은 임대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한 이런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재범 횟수별로 보았을 때 재범 횟수가 증가할수록 연장이 이슈되는 빈도가 감소하고 또
또 체납이 이시되는 빈도가 감소하고 취업이 이시되는 빈도가 감소하고 연체가 이시되는 빈도는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체납과 연체가 반대로 나온 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찾아보았는데요. 이 체납의 예시를 보면 2개월가량 체납된 상태로 임대료가 있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임대료 체납이 없다라는 뜻으로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연령층 성장기간별 핵심어를 분석하겠습니다. 기간은 1개월, 1개월에서 3개월, 3개월에서 12개월, 1년에서 4년, 4년 이상으로 묶었는데요. 처음 분석했을 때 기간을 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쪼개서 보았을 때 결과가 비슷하게 묶이는 것들이 다음과 같은 분주로 있어서 이 기간을 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 청년층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취업, 주택, 가족이 이슈되는 빈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중장년층에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취업, 주택, 가족의 이슈되는 빈도가 감소했고, 이 독특한 점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납부가 1년에서 4년까지 쭉 증가하다가 4년 이상에서 급감소를 보이는 것입니다. 노년층에서는 4년 이상의 경우가 9명으로 데이터가 거의 없어 제외하였습니다. 이 노년층에서는 청년층, 중장년층과는 다른 핵심어가 나타나는데요. 건강이 이슈되는 빈도가 감소했고, 납부가 이슈되는 빈도는 증가하고, 연장이 이슈되는 빈도는 1개월에서 11개월까지는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급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핵심어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단어가 다양한 의미로 많이 쓰여 그대로 해석하기보다 빈도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만 보았고, 이번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전체 단어들이 연결된 정도를 토대로 개량한 연결 중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층에서는 임대료와 납부, 안내 등이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하였고, 다음으로 연체, 연락, 체납 등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결 중심성은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가장 많이 링크되어 있는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높을수록 가장 많이 링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연령층에서 빈도가 높은 것이 임대료였기 때문에 임대료의 연결 중심성을 보았고, 청년층에서 임대료 연결 중심성은 0.615입니다. 다음으로 중장년층의 네트워크 구조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습니다. 임대료를 중심으로 연체 안내, 건강 등이 그 다음을 둘러싸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임대료 연결 중심성은 0.526입니다. 노년층의 네트워크는 임대료를 중심으로 체납, 연체, 연락, 미납 등이 둘러싸는 형태로 나타났고, 연장의 경우 신청서, 저축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임대료 연결 중심성은 0.421입니다. 이번에는 빈도상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 및 도식화를 실시했습니다. 이 텍스트가 한 문장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연결을 통해 각 텍스트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데, 도표에 나오는 서포트 값이 지지도로 전체 자료에서 두 단어가 동시에 포함되는 비율을 나타내고, 이 비율이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각 연령층에서 모두 임대료와 납부, 연체 임대료, 임대료 체납의 연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연령층에서 나타나지 않은 단어들의 연결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층에서는 독특하게 조속과 납부, 임대료와 미납이 함께 나타나는데요. 이는 청년층이 다른 연령층보다 임대료를 연체하고 미납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속과 납부의 문장으로 임대료가 몇 달치 연체되어서 조속히 납부토록 독촉함, 임대료 미납의 문장으로 전월 임대료가 미납된 사실의 통지가 있습니다. 중장년층에서는 안대와 연락, 준수와 저축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노년층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임대료, 납부가 안내와 연결되어 나타났습니다. 대리운전이 함께 연결되어 취업을 대리운전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 부분입니다. 보호상담 자료 입력에 있어 용어를 세분화하고 카테고리로 나눠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상담 자료를 분석할 때 용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는데, 예를 들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임대료 미납, 임대료 조속히 납부, 임대료 연체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 이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상담자료 입력을 구조화한다면 향후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 연령층에서 이슈가 되는 임대료의 연체 여부, 연체 금액, 연체 기간 등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연령별 현실과 다르고 성장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청년층과 장년층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취업의 이슈 빈도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취업할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처음의 논의처럼 취업의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어 해석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낙부의 경우 청년층과 장년층에서 모두 1년에서 4년까지 쭉 증가하다가 급 감소했는데 2년마다 연장 심사가 있어 낙부라는 단어가 이슈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년층에서는 건강 빈도가 감소하였는데 이 건강이 건강관리 유의, 신경을 써라라는 맥락에서 사용하는 것을 빌어볼 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갱생보호 대상자 연령층에 대한 맞춤형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연령층에서 임대료가 1순위로 떠오르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주거지원 정책 수요 조사와도 같은 맥락인데요. 자가주택 마련 지원, 장기 공공 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대출 지원, 월세 보조금 지원의 내용으로 수요가 조사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자가 마련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도 있어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청년층의 경우 임대료 미납, 임대료 조속이 이슈가 되었던 만큼 임대료를 미리 알려주는 앱을 구축하거나 개발한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중장년층의 경우는 저축이 이슈가 되는 만큼 저축 장려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노년층의 경우 다른 취약계층에서도 노인복지관 지역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건강관리 및 노후 대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갱생보호 대상자에게도 있어서 이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수정 연구원님께서는 주거지원 대상 출소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연구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연령에 따른 주거지원 사업의 실태와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연구 결과로 주거지원 대상자들이 연령에 따라서 나타나는 핵심어가 다르고 그 내용이 상담시간에 따라 또 변화한다는 것을 나타냈으며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임대료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를 제시해 주신 좋은 연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